오늘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꿈속 이야기 종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33번째 이야기로 화두와의 씨름. 화두는 우리 모두가 잘 알지요. 참선을 할 때 이심을 하게 하는 그 제목이 화두지요. 이제 청학은 그 그리던 선원에 가서 참선을 하려고 합니다. 여름 결제 4월 15일을 맞이해서 청학은 불당고를 나서서 이 해인사로 향합니다. 참 강원에서 이상한 문구만 나오면은 강사 스님께서 그런 것은 참선을 해야
알 수가 있어. 여러 번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참선에 대한 그런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희망에 부푼 마음으로 홍유동을 올라가서 해인사로 들어갑니다. 참 홍유동 올라가는 그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함께 섞여서 지나가는 그 풍광은 정말로 머리 깎기를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위압감이 넘쳐나는 가야산, 그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객실로 들어갑니다. 객실에 들어가면은 지객이 안내를 하면서 고향은 어디에서 예불은 몇 시에 이런 대충 그 소개를 하고는 방장 스님께 인사를 시키고 방부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허락을 1차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지객의 안내로 그 유명한 이 성공 방장 큰 스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삼배를 하고 얼굴을 쳐다보니 정말로 방장 스님은 눈이 움푹 패이고 해맑은 얼굴에서 아주 그 맑은 기운이 나오고 눈에서는 광채가 나서 도저히 오래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은사 스님을 소개하고 방장 스님 모시고 한철 지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 왔다고 하면서 느닷없이 왜 참선을 하려고 하는고? 참선하려고 하는 이놈이 무엇인지 알려고 왔습니다. 이놈 봐라. 이력을 마쳤다고 제보 한마디 하네? 그걸 알려면 내가 주는 화두를 답봐해야 돼. 알겠나? 예. 어느 날 명정학인이 조주 큰스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불교의 참뜻입니까? 하고 물으니 대답이 당나귀 일은 오지 않았는데 말 일은 이미 왔다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주나 사나 자나 서나 그것을 의심을 해야 돼. 알겠는가? 예. 그래서 방장 스님은 알겠나? 알겠어. 그렇게 한 생각으로 모르는 곳을 향해서 의심을 해야 돼. 예, 큰 스님.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객과 함께 방에 나와서 방부를 드리고 선언해서 정진을 하게 됩니다. 선언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다. 분별심을 내어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에 대한 신경을 거두고 오로지 화두만 들고 정진만 하니까 강원에서 콩이니 파치니 제사 지내고 따지고 예의범절 차렸던 그곳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라서 정말로 중노릇하는 재미가 날 정도로 아주 신바람이 나는
청하기였습니다. 화두선은 그 알 수 없음 자체에 매몰되어야지 문제를 풀려는 의식이 작동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열째 날 왕장 큰 스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참선할 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선언에서 그것도 그 분위기가 아주 엄정하고 정진하는데 애쓰기로 유명한 해인사에서 많은 대중과 함께 청학은 열심히 화두에 매달렸습니다. 일념의 성취가 쉽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엔 잠깐이라도 일념이 지속되는 그 삼매를 맛보는 그 향취는 정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선열락의 진짜 맛을 현장에서 체험을 하니 참 한이롭고 자신감으로 차고 또 이것이 머리 깎고 사는 재미로구나 하는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땐 쾅 하고 도가 터질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일념이 지속이 되고 자면서도 화두가 들리고 그렇게 되니 금방이라도 이 뭔가 이루어질 듯한 그런 감명에 젖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에서 아주 참 좋은 선열락을 맛보고 또 여기저기 좋다는 도량이나 큰 스님이 계시는 곳을 여러 해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해에는 여름에 봉암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봉암사는 참 그 봉황이 돌로 나타난 듯 아주 위엄이 있고 그 참 결기로 가득한 선방 구참 스님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서 청학도 그 중간에 끼어 방부를 드리고 정진을 하는데 그곳에서 동생인 용선을 만나게 됩니다. 동생은 이 강원을 안 가고 바로 선원에 왔기 때문에 선방 수작으로서는 청학보다 선배고 얼굴이나 하는 품행을 보니 상당히 공부에 재미를 들일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속가에서 형제는 사찰에서는 그저 도반일 뿐 여러 얘기도 나누지 않고 그저 남보듯이 정진만 바라보고 애쓸 뿐입니다. 그런데 청학이 어느 날 그 3층 석탑 앞에서 선정에 들었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탑도 사라지고 자기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후공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참으로 그 말도 못하고 그 스스로의 느낌에서 오는 한이로움은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게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학은 이 본래 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맛을 보고는 정말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선정락이라고 하는 무가지보의 뜻을 그때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름, 겨울, 절제를 자 이렇게 이 수행을 하면서 해제 때는 보궁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또 큰 스님들을 친인하면서 이 법담도 나누고 하는 그런 이 시간이 계속됐는데 어느 해 겨울에는 그 지리산 흥륜사에서 정진을 하는데 이 선정에 들게 되었어요. 그곳에선 유명한 고봉 조실 스님이 주석해서 그곳에서 지나는데 절제 법문에서 그 조실 스님은 주장자를 떡 세우면서 시의 대중에게 알리노니 이 주장자라고 하면 법리에 어긋나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하면 현상에 그르치니 시의 대중은 무엇라고 말할지 한마디 일러보시오.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그러나 대중이 많아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때에 청학이 벌떡 일어나서 삼배의 예를 올리고 그 주장자를 허리춤에 한참 감췄다가 다시 조실 스님 법상에 턱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실 스님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주장자야 이 허물을 네가 맡아라. 그렇게 말하고는 주장자를 좌복에 옆으로 내려놓고는 바로 법상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법문이지요. 그 이후 여름철엔 다시 시원한 해인사에서 살게 됩니다. 해제가 지난 얼마 후 가을 단풍이 들 무렵 가야산 홍유동은 300여 들로 산길이 모래처럼 파삭파삭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밟게 되었는데 청학은 고향 후 낙엽을 밟으면서 포행을 나섭니다. 낙엽은 다시 뿌리로 돌아가고 뿌리에선 다시 푸른 싹을 틔우나니 청홍이 결국은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터벅터벅 낙엽을 밟고 내려가는데 그때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멋을 잔뜩 부린 아가씨 한 사람이 올라오면서 청학을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자기 딴에는 요모조모 꾸며가지고 옷도 잘 차려입고 멋을 잔뜩 부렸는 모양인데 그때 청학이 화두를 들면서 일념으로 척 들어가니까 그녀 몸속에서 피고름이 나오면서 속옷이 다 보이고 가방 속에 든 빨간 팬티까지도
청하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하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빙긋이 미소를 지으니까 이 아가씨가 돌아서더니 가방을 열고는 만원짜리 몇 개를 꺼내더니 스님, 이 돈 받아 있어. 성악은 하도 이거 없어. 참, 그 미소가 자기를 은근히 관심이 있어 짓는 미소인 줄 알고 지폐를 꺼내주는 것을 보면서 손살을 치면서 얼른 걸어가 버리자 그녀는 멍하니 청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멋진 스님이네 하면서 얼떨떨 해가지고 내어놓았던 지폐를 다시 핸드백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인의 미소와 청하의 웃음은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연꽃을 피게 하는 진흙탕의 사바세계, 그 다름에서 조화를 이루는 맛이 바로 선열락인 것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운 가야산이었다. 그래서 바깥 출입을 자제하니 정진하기로는 더더욱 좋은 선열땅이었다. 참 수자는 겨울에 살이 찌고 겨울에 정진을 알찌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은 덥고 모기도 있고 이래서 산만한데 겨울에 눈이 쌓이고 하면은 거의 온종일 방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치 있는 수자는 그때에 공부를 잘 한다는 겁니다. 달빛이 교교한 어느 날 저녁 청하이 깊은 산매에 떡 들었는데 그는 그 속에서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체험합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고목 감나무가 있는 조그마한 암자가 청하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암자 이름은 은신나. 그 절 입구에 그렇게 은신, 몸을 감추면서 수행하는 암자다. 그런 뜻이죠. 확연히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훤하게 드러나는데 청하이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모자를 쓰고는 은신남이라고 쓰여진 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때 방문을 열면서 여보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마중 나오는 여성이 있었으니 자세히 그녀 얼굴을 바라보니 바로 여우꼬르 행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밥그릇을 꺼내서 반찬과 함께 상을 잘 차려서 따뜻한 고향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보 하면서 서로의 눈을 맞추며 행복감에 젖어 있는 모습이 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이 호련히 사라졌어요. 청학은 두 눈을 비비면서 그 광경을 다시 더듬어 봅니다. 어휴,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속으로 그는 그렇게
감탄을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악은 너무나 선명하고도 이 밝은 상태에서 그런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참으로 가슴이 멍멍해가지고 좌복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서 그 모습을 다시 회상을 합니다. 열일의 날의 밝은 달빛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었다. 전생에 내가 대처선이었구나. 대처선. 행자가 나의 부인이었으니 참으로 묘한 인연의 법칙이로구나. 이런 감흥이 3일 지나고 나니 조금 엷어졌으나 그 모습과 전생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다시 좌복에 앉아서 화두일념에 든 청학이었다. 이젠 잠이 거의 오질 않아서 밤새워 정진했다. 잠을 잘 때도 화두가 들렸지만은 잠이 안 오니까 아예 이불을 덮을 일이 없이 밤새도록 앉아 정진합니다. 그래도 피곤하지도 않고 오직 알 수 없음의 화두일념으로 새벽 3시가 되어 예불에 참여할 정도로 정신도 맑고 몸도 가벼워지면서 화두는 점점 돌덩이처럼 알 수 없음의 무게가 더 나가는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뜨는 해와 지는 달을 맞이하니 흔히들 달이 뜨면은 잠을 자지만 청학은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아니하고 밤도 낮처럼 낮도 밤처럼 한결같이 화두일념으로 정진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환희로움을 어찌 붓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화두 속 이심이 타파되면서 하나의 문구가 저절로 시처럼 떠올랐다. 매화나무 한 꽃눈 천하 봄빛 알림이며 오동나무 한 이파리 가을 색상 드러내네. 그로부터 천하의 일 이진치 아니하니 그 모두가 두루두루 나로부터 나온다니. 호련히 이런 문구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학은 여럿이 있거나 말거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상황을 말하고 싶었으나 은사스님께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럴 때에도 그 상황을 다른 이에게 말하면은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느끼곤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정학은 날듯이 기뻤다. 10년 체정이 쑥 내려가듯 속이 시원하면서 그는 장삼을 입은 채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으나 그저 마음속으로만 새겼다. 해제 전날 청학은 조실 스님을 칭찬하고 자기가 겪은 일을 말씀을 드렸다. 아이고, 이 얘기 들어보니 그새 애 많이 썼네. 근래에 보기 드문 납자가 나타났네. 헤헤. 그래. 그러면 내가 몇 가지 화두를 일러볼 테니 어디 한번 답해보거라. 그렇게 하시고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청학이 척척 대답하니 이놈 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물었다. 예전에 어떤 노파가 한 스님을 10년 동안 수발을 들었어. 그런데 10년이 끝나는 날 그의 예쁜 딸을 그 스님에게 보내면서 지키기를 그 스님의 무릎팍에 앉아서 볼을 비비면서 아양을 떨어라. 그리고는 그때에 스님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라고 했거든. 그렇게 했더니 이 스님 말이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댄 것 같네 라고 대답했지. 그렇게 한 말을 집에 돌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전했거든.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 암자에 가서 불을 지르고 나서 그 숙녀를 쫓아내버렸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10년 동안 속인 놈을 키웠구나 했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했거든. 천길 얼음 위에 붉은 해가 밝았으며 7자 지팡이 밑에 푸른 구슬이 구르도다 했는데 자네 내가 한 그 말 무슨 뜻인지 정진역으로 말해보게. 큰 산 밑에는 반드시 용감한 장부가 있습니다. 이 숫자 봐라. 아유 제법이네. 헤헤. 자네는 부처의 살맛을 보았구나. 그러나 고수맛을 알아야 영겁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 더 묻겠네. 오조 법연 스님에게 어떤 수자가 상보가 무엇입니까?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법연 스님 말씀이 고기잡이 바이의 사씨의 셋째 아들이니라고 답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 거기서도 대답이 척 나와야 되지.
화두를 타파했다는 생각을 접고 다시 그 알 수 없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자네 정말로 이 참선의 진짜 맛을 보기는 살짝 봤지만은 아직까지는 뼛속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는 아니야. 조심해야 돼. 참 상당하지만은 거기에 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정말 알짜배기 수자를 만나서 내 기분이 참 좋다. 앞으로 자네는 큰 법기가 되겠네. 요즘 알았다고 하는 소리 하면서 대접받기 시작하면 그게 망조야. 수박을 잘 익은 것을 시장에 내놔야 제값을 받거든. 설익은 수박이 되면 안 되니 조심하고 조심해서 확철대오 될 때까지 쏟지 말게. 큰 스님 경책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그래 정진 더 열심히 하게. 오늘 내 참 멋진 수자 만났네. 이렇게 방장 스님은 청학을 칭찬을 해주면서 경책도 동시에 했습니다. 해제를 마치고 청학은 북당골로 돌아왔다. 5년을 그럭저럭 이산저산을 헤매면서 조실 스님을 모시고 참선을 하고 다시 불당골로 돌아오니 같은 불당골이지만은 느낌은 선방에 가기 전과는 전혀 달랐다. 들림과 보임이 모두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온 천하에 항상 꽃이 핀 듯 봄날 같은 그러한 날이 지속이 되었다. 청학은 스승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 정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이 사람아, 공부한다고 했었네. 그래. 나도 이제 나이라고 일어서고 앉을 때는 자꾸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니. 이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보네. 마음처럼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루 고양 세 끼는 잘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네. 그런데 얼마 전에 불법사 주지가 다녀갔어. 자네를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면서 말이야. 이제는 참선도 한 5년 했고 하니 후학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도 되었지 싶네. 예, 스님. 스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스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뒤 청학은 자신을 초청하러 온 교무와 함께 불법사로 강사 소임을 맡기 위해서
울당골을 떠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